성의 임무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일반적으로 돌연변이라도 시간만 충분하다면 성으로 인한 유전자 교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합니다. 시간만 충분하다면, 즉 생물은 돌연변이만 있어도 가능한데 사실은 성까지 있죠. 그래서 그 효과는 무엇일까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의 가장 알려진 효과는 바이러스나 기생생물의 강력한 저항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바나나도 실은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구상의 바나나의 3분의 1은 감염이 돼서 그 지역에서는 이제 바나나를 재배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바나나는 왜냐하면 유성생식을 하지 않고 단성생식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바나나보다 나은 점은 유성생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코비드 19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결국은 우리는 유성생식을 하기 때문에 코비드 19과 군비 경쟁을 통해서, 레이스를 통해서 우리도 그 코비드 19의 저항력을 갖고 또 코비드 19도 또 저항력이 생긴 우리를 또 침범하기 위해서 진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성은 전염병에는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 밝혀져 있는데 그거 외에 진화를 굳이 성으로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유전자 프로그래밍 측면에서 성은 적응력을 최적화하는 대신에 혼합성 최적화에 특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혼합성 특화성은 뭐야?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혼합성 특화성은 유전자가 다른 유전자하고 결합했을 때 평균적으로 잘 작동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성은 오히려 유전자가 서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어떤 조합으로 붙더라도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해준다라는 그런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윤활유 비유는 책에서 쓰지 않았고 제가 쓴 비유입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1999년 이후 진화주의는 머신러닝의 나머지 분야와 헤어졌습니다. 둘 간에 알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 5개의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서 유일하게 진화주의자 알고리즘만이 나머지 4개와 떨어져서 별개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학습을 배우는 두 종족이 있는데 진화주의자와 연결주의자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연에서 배운다는 건 공통점인데 차이점이 좀 있죠. 진화주의자는 선천적 요인을 중시하고 연결주의자는 후천적 요인을 중시합니다. 진화주의자는 학습 구조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고요. 그래서 학습 구조가 일단 딱 만들어지면 그 다음 제너레이션의 학습 구조가 또 만들어지고 그 다음 제너레이션 학습 구조가 진화해서 만들어지는데 일단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가중치를 최적화한다 등의 그 최적화는 잘 몰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니네끼리 알아서 해라고 약간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는 거죠. 반면에 연결주의자는 간단한 구조를 선호하고 구조 내에서 연결 부분만 많으면 되고 연결주의자의 단점은 이 구조 자체를 진화시킬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것입니다. 실은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역전파에서 가중치 학습이 모든 일을 하도록 조치한다라는 것이고요. 새 생명에게 실제로 필요한 건 무엇인가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떠나서 실제로 우리가 생명이 병아리든 강아지든 사람이든 태어나면 작동을 하잖아요. 새 생명체가 눈을 뜰 때는 시각 정보가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까 생각해보면 두뇌는 이 시각적 정보를 조직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에 써넣을 필요가 있는 거는 유전자가 원래 갖고 있어야 되는 거는 조직화를 수행할 기계의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유전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걸 유전자 알고리즘에서 해내야 되고요. 그러므로 마스터 알고리즘은 선천적 구조의 유전과 유전자 파트, 그 다음에 후천적 학습, 연결주의자 파트가 같이 결합돼 있어야 된다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고 사실은 저도 동의합니다.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이거는 이론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재련이 가능하다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고 이것을 그 9장에서 저자가 마르코프 논리 네트워크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첫 번째, 마스터 알고리즘은 네트워크 구조를 여러 번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언덕 오르기라고 하는 기법을 통해서 어떤 신경을 어떤 신경으로 연결할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가능한 연결은 붙이고 성능을 향상시키는 연결은 유지하거나 강화시키고 새로운 연결을 계속 시험하는 일을 반복을 하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연결을 일단 만들고 난 다음에는 진화적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는
연결주의자들의 논리를 사용해서 역전파를 이용해서 연결의 가중치를 학습해서 당신의 새로운 두뇌는 사용할 준비를 마칩니다. 두 번째, 최종 구조만이 아니라 모든 후보 구조의 가중치를 학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최종 구조라는 건 하나의 구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의 구조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200만 개의 구조가 있으면 200만 개의 후보의 구조들의 가중치를 모두 다 학습하는 거죠. 진화에 의해서 200만 개의 그 네트워크 구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단 하나의 네트워크 구조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학습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그 네트워크 구조의 가중치를 학습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너레이션 개념이 나올 수 있는데요. 선천적 구조는 후천적 양육을 위해 진화한다.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인데 뒤에를 좀 보시겠습니다. 두뇌 피질의 연합 영역은, 즉 우리 두뇌에 있는 그 신경세포들이 서로 시냅스로 엮여 있는 부분은 감각 영역에 신경학습이 이루어진 후, 즉 망막에서 외부 신호들을 받아들인 다음에 이거를 두뇌 피질로 전달을 하죠. 그러면 할머니의 이미지가 있으면 나의 할머니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데, 감각 영역의 신경학습이 먼저 이루어진 후 두뇌의 연합 영역의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역은 불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천적 구조는 후천적 양육을 위해서 진화한다. 선천적 구조는 아마 감각 영역이 좀 더 선천적 구조고요. 두뇌 피질의 연합 영역은 후천적 양육에 속합니다. 진화와 신경망 학습을 다 합치면 볼드윈 효과가 생성된다는데, 그럼 여기서 또 볼드윈 효과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 책을 읽으면 어려운 단어가 속출합니다. What is 볼드윈 효과? 가장 먼저 배운 행동은 나중에 유전적으로 고정된다는 것인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 책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랑 좀 헷갈립니다. 저도 사실은 그쪽 전공이 아니라 좀 헷갈리는데요. 용불용설은 이런 거잖아요. 그 기린이 큰 나무가지에 있는 잎을 따먹으려고 자꾸자꾸 목을 늘리다 보니까 다음 세대는 목이 긴 개체가 점점 많아졌다. 사실은 이거는 진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죠. 다윈에 의해서. 그러나 이 유전 섹션에 의해서는 가장 먼저 배운 행동은 나중에 유전적으로 고정된다라고 증명이 됐습니다. 즉 개체의 학습은 진화에 영향을 준다라고 증명이 됐습니다. 이것은 실제 생물의 진화론에서는 참이 아닙니다. 그러나 프로그래밍에서는 참입니다. 개체의 학습은 진화에 영향을 준다. 여기 단점이 있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엄청난 제너레이션을 거쳐서 이렇게 학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진화도 제가 목을 계속 늘리는 연습을 하면 제 후손은 바로 다음 제 후손은 목이 안 늘어날지 모르죠. 그런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100만 세대 뒤에 가면 제가 목을 쉽게 뺄 수 있도록, 쉽게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기체가 저의 후손들이 발전할 수도 모릅니다. 적어도 프로그래밍의 세계에서는 그렇습니다. 머신러닝에서 이 효과를 입증해 봤는데 힌튼하고 놀런이라는 분에 의해서 이 볼드인 효과가 입증이 됐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진화와 신경망 학습은 머신러닝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유전 알고리즘에서 마지막으로 가장 빨리 학습하는 자가 승리한다라고 저자는 주장하는데요. 저는 여기 가로 열고 한국인? 하고 넣어봤습니다. 우리 말하는 거 아니야?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외국 나가서 잠깐 배워보니까 그 사람들의 그 외국인들의 장점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꿀리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더라고요. 우리 한국인이 니네보다 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좋은 건 아닌데 우리도 장점을 갖고 있고 니네도 장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다원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인의 특징에 익숙해져 가지고 저는 한국인이 좋습니다. 영어도 잘 못하고. 진화는 훌륭한 구조를 찾고 신경망 학습은 구조를 학습시킨다. 이게 메스터 알고리즘의 전체 틀이죠. 선천적 요인은 자연이 이제 구조를 세팅해 놓는 거고 후천적 요인은 양육을 합니다. 선천적 요인은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 구조고요. 그다음에 양육은 컴퓨터에 입력되는 데이터를 딱 넣으면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그 가중치를 학습을 합니다. 때문에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 실제로는 지금 한 10년간 대세를 잡고 있고 앞으로도 10년 이상 대세를 잡을 것 같은 연결주의자들의 딥러닝망이 지금 어떻게 보면 뭐 테슬라로부터 시작해서 테슬라, 구글 여러 가지 그 전 세계를 꽉 잡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인공지능의 발전을 보면 약간 어떤 그 종족이 끝까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지금 연결주의자의 딥러닝망은 성능이 워낙 강력해서 나중에 2인자로 내려앉더라도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이 지금의 딥러닝 연결주의자들은 후천적 양육, 컴퓨터에 입력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가중치를 역전파에 의해서 학습하는 거에 너무나 잘 특화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프로그램 자체, 머신러닝 모델 자체를 진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현재 프로그램에서는 안 되고 인간이 만들어내고 있죠. 인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으로 만들어내고 있죠. 이 저자는 만약에 컴퓨터가 머신러닝 학습 모델 구조 자체를 만들어내서 진화시킬 수 있다면, 이 뒤에 데이터를 입력하면 가중치들을 학습시키는 건 이미 가능하니까 이렇게 될 때는 마스터 알고리즘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흥분도 되면서 무서운 세상이 올 것 같기도 해요. 스카이넷이 생기는 거죠. 구글이 스카이넷? 구글이 스카이넷? 둘 다 동시에 중요합니다. 가장 빨리 배우는 쪽이 승리한다. 계속 저는 한국인의 습성 때문에 맞습니다. 한국인이라는 거는 서로를 괴롭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종족인데요. 근데 엄청나게 빨리 배우죠, 한국 사람들은. 사람들을 갈아 넣으면서. 저의 희망은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빨리 대응하고 손기술도 엄청나게 좋고 머리도 굉장히 좋고 그런 거는 계속 유지하면서, 우리가 좁은 땅에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5천만 명이 너무 많은데, 제가 배웠던 미국의 오클라호마주는 남북한의 80%의 크기인데 겨우 400만 명이 삽니다. 여기는 오클라호마주에 예를 들어서 뭐 70%도 안 되는 땅에 65% 정도 되는 땅에 5천만 명이 사니까 말 다 했죠. 자, 자연과 인간의 학습 속도는 느린데 기계는 광속으로, 머신러닝은 광속으로 가중치들을 학습하고 광속으로 만약에 가능하다면 머신러닝 모델들을 진화시킬 수 있습니다. 게임이 안 되죠. 그러므로 머신러닝이 진화와 신경망 학습을 결합할 수만 있다면, 현재 분리되어 있습니다. 결합이 안 돼 있습니다. 발전 속도가 빠른 머신러닝이 훨씬 유리하다고 써 있고요. 저는 이 녀석이 인간의 종으로 말하면 한국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인이 세계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한국인이 전 세계 어디 가도 대접받고 존중받고,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렇게 멋진, 지금 한국의 여권파가 전 세계 넘버원에 가깝거든요. 한국의 여권을 가지면 전 세계 거의 어디도 갈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도 더욱더 존경받고 또 외국 사람을 우리도 존중하고, 그런 멋진 인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바람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유전자 알고리즘주의자들의 이야기고요. 기호주의자, 1번 기호주의자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베이지주의자는 자연의 모방을 신뢰하지 않아요. 서로 뭐 입장이 다르니까. 기호주의자의 주장은 저희가 3장에서 보았고요. 베이지주의자들은 최적의 학습이 최대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조를 학습하거나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고요. 또 어떻게 보면 가중치를 학습하거나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만 최적의 학습을, 증거가 하나 더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최적의 학습을 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베이지주의자들인데, 어떻게 하냐? 그거는 다음 시간 6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